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정오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 무인기 수도권 침투 사건이 예상대로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13시간 전에 이번 작전의 목표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촬영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측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국방부도 오늘 오전에 비슷한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북한 무인기가 선회하면서 촬영하고 갔다고 한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인기에 무기가 실려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화학 무기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미사일이라든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그런 본격적인 무기 탑재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오늘의 문제고 내일 그리고 1년 뒤에는 가능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여러 번 제가 경고를 해왔지만은 용산 대통령실은 공중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하고 특히 청와대에 비해서는 더할 수 없는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암살 계획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뚫려버리면은 도리가 없는 거죠. 이것은 안보 불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 지휘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가운데 일부가 한두 대겠죠. 한 대겠죠. 서울 북부 상공보다도 더 남쪽으로 침투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조선닷컴이 올린 기사입니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서울 항복판마저 뚫린 것인데 조속히 무인기 탐지 포착 능력뿐만 아니라 격추 역량도 신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드론을 격추시키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 매우 어렵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뭐 F-15 등등 신의 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격추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이 비행기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드론은 날아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빠른 자동차 속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시속 100km, 빨라야 200km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음속 돌파를 하는 F-15가 날아가면서 격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헬리콥터처럼 천천히 이동하는 비행기에서만 격추시킬 수 있고, 지상에서 미사일로 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공포로 쓰는 게 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군당국에 따르면은 어제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가장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곧장 서울 상공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복귀하기까지 약 3시간을 서울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합니다. 군은 이 무인기가 김포 파주 구간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다음에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 북부를 거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조종을 했다는 거죠. 군은 서울 북부의 범위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는 무인기가 레이더상에서 계속 추적되지 않고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군소식통은 언론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체가 은평구 방향으로 진입한 것은 물론 서울 한강 이북에 해당하는 용산 근처를 비행하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대낮에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와 국가지도부가 몰려있는 대통령실 주변 상공까지 노출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공방어망에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이 배치되어 있지만은 실전에서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4년 4월에 북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 군이 내세운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시 군은 저고도 탐지 레이더 도입, 신형 차륜형 대공포 개발, 전파 교란을 이용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남하하기 전부터 도착한 점으로 미뤄볼 때 탐지 역량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대응 능력은 아주 미숙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한 드론 대응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드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드론,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부르는 게 요사이는 더 실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드론이 약 500km를 날아가지고 러시아 깊숙이 침투를 했습니다. 500km를 날랐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무장을 갖춰가지고 볼가강 근방에 있는 러시아 공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 활주로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핵무기 운반용 전략 폭격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공격을 가했는데 어제는 그걸 격추를 했습니다. 격추를 했는데 그 파편 때문에 러시아 군인 3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서울이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휴전선에서 딱 띄워가지고 남쪽으로 보내면은 30km만 날아가면 서울 상공에 도달하는데 평양은 훨씬 더 한 150km 뒤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 가지고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서울을 농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아마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 공격과 핵무기를 결합시키는 전략 개념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새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게 거의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지도부와 즉 대통령실과 군사지도부, 국방부 합참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지도부와 국가지도부를 모아놓는 데가 없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매일 2차례 출퇴근을 하면은 그게 암살자의 표적이 된다. 그 암살 중에서 드론 공격에서 사실상 방어가 어렵다. 그런데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해서 아주 매몰차게 버려버린 청와대는 그런 공중공격으로부터 매우 안전하다. 북쪽에 북악산 340-50m 되는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방어가 쉽다. 그런데 왜 용산으로 옮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안전이 우리 안보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실정된 것 아닙니까? 실정된 것. 지금 아마도 이 군 당국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공중공격으로부터 지켜야죠. 그런데 공관, 대통령이 사는 관저죠. 관저. 옛날 외교부 장관 관저죠. 관저도
별도로 공중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왜냐?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보다 더 오래 거기에 머뭅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퇴근하면 거기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드론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대통령실도 지켜야 하고 또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걸 또 방어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중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제발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